혼자만 읽기엔 너무 아쉬운 책들.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은 책들. 북토크쇼 해시태그 책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가위 연휴는 잘들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선선해졌고요. 책 읽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겠죠? 뭐 잡지나 신문에서도 어떻게 연휴 동안에 책을 좀 많이 읽을 것인가. 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권씩 읽어야 된다. 막 이렇게 욕심을 내시면서 그러니까 책을 소개하라는 글을 굉장히 많이 요새 청탁받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난주에 추석 연휴를 맞이한 책 추천 특집을 했었죠. 벽돌책 깨기. 네. 죄 없는 두꺼운 벽돌책 책들. 깨기. 네. 전집들. 네, 전집류. 베개류들. 건국 이래 최대 이제 휴일을 최장 기간의 휴일을 맞아서 이때 이제 마음 잡고 뭐 전집이나 대하 소설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자 이런 취지의 기획을 했었죠. 뭐 미국이랑 유럽 항공권 뭐 일본이든 뭐 어쨌든 항공권이 이제 다 동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해외 여행을 나간다는데 그분들이 이제 외국 여행 가고 나머지 5천만 남아서 이제 책이나 읽자 뭐 이런. 책이나 읽자. 책을 읽는 우리가 사치죠. 책 읽는 네, 것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죠. 네. 되게 정신승리가 장난 아닌데요. 여행보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책이고요.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이 책의 제목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알려진 그 용어 중에 대량살상 무기라고 하는 게 웨펀스 오브 매스 디스트럭션이죠. 그러니까 무차별 다중을 상대로 살상을 할 수 있는 그 군사적 무기, 이제 WMD라고 해서 특히 이제 부시 정권 때 미국의 그 이라크를 뭐 쑥대밭으로 만든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저들이 이제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량살상 무기를 써서 거기를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아이러닉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이 썼던 말인 것 같죠. 대량살상 무기. 근데 이제 이 지은이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수학 모형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매스를 매스로 바꾼 거죠. 수학으로. 대량살상 무기의 그 매스라는 대량 뭐 대중 다중 이런 뜻을 이제 매스로 수학으로. 예, 매스메틱스로 수학으로 대체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바꾸면 빅데이터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책인지 또 김지훈 기자가 어김없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 캐시 오닐이라는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수학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이제 큐브를 모아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큐브를 해서 맞추는 그런 천재 수학 천재 소녀. 수학 박사학위 MIT에서 박사를 받고 버나드 칼리지 수학과 종신 교수로 이제 재직할 정도로 그 되게 이제 수학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헤지펀드죠. 헤지펀드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뭐 어떤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수학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퀀트가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아서 뭐 경제적으로 몰락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그만두고 2011년에 있었던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점령하라는 운동에서 대한금융그룹이라는 거기 한 대한 조직의 맡아서 이끌면서 수학 모형으로 만든 것들이 어떻게 이제 개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정치적 공동체를 위협하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모형 통계들로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개인에 대해서 정보를 집약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을 이제 금융회사의 투자 모형과 뭐 대학 평가 광고, 범죄 단속, 대출 심사, 뭐 선거 운동 이런 데까지 이제 이것이 활용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을 다양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저자분이 수학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수학자로서 그리고 자신이 그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가장 그
핵심적인 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내부 고발이거든요.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수학자가, 천재 수학자가 그것에 이제 허구를 밝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산에 이르게 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아예 일자리 자체를 얻는 문턱에서 좌절시키고 그리고 유색인종과 여성을 차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과도한, 게다가 틀린 정보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정말 물씬화돼서 빅데이터가 하는 일들은 다 맞다, 다 정확하고 다 대단하다, 이런 어떤 과잉된, 그것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데, 물론 기업화된 측면도 있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과잉 충성이라고 할까요? 예, 과잉이 된 믿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빅데이터의 핵심에 있어 본 사람이 말한다는 게 이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 봤던 것도 다 얘기하잖아요.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한 끔찍한 기분에서 비롯됐다. 나는 어느새 국제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수조 달러의 현금, 채권, 주식 등에 익숙해졌다. 그런데 내가 헤지펀드에서 사용하는 모형에서의 숫자들은 학술적인 수학 모형에 포함된 숫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실체를 갖춘 숫자였다. 그래서 그 숫자들은 누군가의 퇴직기금과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D쇼로 이직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나는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예, 그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그 굿윌 헌팅에 보면은 맷 데이먼이 이제 그 영화 각본 교수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 각본상도 받는데, 그 맷 데이먼이 천재 수학 소년인데, 예, 천재 수학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학교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교수님 자기도 못 푸는 문제를 풀어버린 거죠. 예. 근데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 젊은이가 나중에 굉장히 큰 취업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이제 박차잖아요. 예, 마지막에 박차면서 취업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데 쓰일 수도 있다고. 그것이 뭐 정말 예를 들면 과학자 오펜하이머처럼 원자폭탄을,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이용돼서 결국 오펜하이머는 거의 반광인 상태로 너무 불쌍하게 죽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학이나 윤리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막 어릴 때부터 막 천재적으로 키워지다 보니까 재능도 뛰어나고 모두가 칭찬하고 이런 분위기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연구를 했을 때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러니까 의외로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랬고, 내가 글을 쓴다는 것, 내가 강의를 한다는 것, 내가 또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이 모든 우리의 경제 활동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어떤 성찰이 대부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캐시 오닐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그걸 이제 큰 실수를 하고 나서 깨달은 거죠.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 철학적 마인드가 없으면 그 모든 지식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똑바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안심도 되고 고맙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룬 언론 기사들도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저자의 어떤 배경이나 생각에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예. 좋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린 거니까요. 그렇죠. 예,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저희들이 꼽아본
열쇠말 하나씩을 좀 소개를 해볼까요? 정 작가님은 어떤 말로 꼽으셨습니까? 예, 저는 이 책의 목차 중에 재미있는 목차들이 많은데요. 제 1장은 대량 살상 수학 무기의 탄생,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고리즘이 신을 대체한다. 예, 이 제목이 굉장히 이 책의 어떤 뭐랄까요, 기본적인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고요. 또 셀 쇼크, 뭐 금융과 수학의 결탁이 불러온 파국, 뭐 군비 경쟁, 데이터의 포로가 된 학교와 학생들, 선동도구, 알고리즘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챕터별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장은 6장과 8장인데요. 6장은 디지털 골상학.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인성 적성 검사를 빅데이터화해서 더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인력을 가려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배제하기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리즘은 개성을 싫어한다라는 문장에 확 그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로 이거구나. 알고리즘은 개성, 그러니까 특이성, 차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겠구나. 왜냐하면 통계적인 어떤 균질성을 그 만들어내는데 개성은 굉장히 방해 요소잖아요. 그래서 개성 있는 사람, 그리고 예민한 사람,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제되지 않은, 균일화되지 않는 존재들을 싫어하겠구나. 그런데 인간은 사실 다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말을 잘 듣는 사람, 조금 더 잘 통제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들은 디지털 고일상학이라는 빅데이터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고리즘은 개성을 싫어한다라는 문장을 열쇠 문장으로 예, 꼽았고요. 또 8장은 부수적 피해인데 부수적 피해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컬레트럴 데미지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군사 용어였는데 이제는 정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부수적 피해가 아니고 본질적 피해인 것들을 빅데이터나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부수적 피해로 타자화시키는지, 대상화시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제가 꼽은 열쇠말은 다타이즘인데요. 정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목차 중에 1장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겠죠. 여기 부제가 빅데이터 시대 알고리즘이 신을 대체하다, 이 얘기인데, 그 데이터를 신처럼 섬기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져다주는 효용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자체를 신격화하고 거기에 이제 종속돼서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좀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데이터이즘이라고 해서 데이터와 이즘 사이에 하이픈을 넣은 용어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제일 처음 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데이터이즘이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들어가 있던 단어였는데,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이픈을 떼어버리고 이거는 다타이즘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적 사조 중에 다다이즘이라는 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무의미로 대체를 하고 이게 껍데기인 걸 보여주는 이런 그 예술 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빗대서 데이터이즘은 다타이즘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숭배하지만 그 껍데기는, 그 껍데기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좀 부정하는 말로 대체를 해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라고 그 피로사의 저자, 또 심리정치라는 책에서 다타이즘이란 말을 써가지고 이 부분을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유발 하라리도 자기 저서에서 다타이즘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취지와 그런 것들을 좀 대표해주는 말로 데이터를 비판하는 다타이즘이라는 말을 좀 꼽아봤습니다. 데이터를 마치 물신처럼 숭배하는, 숭배하는 현상에 대한 네. 비판을 네. 담은 것이 다타이즘이군요. 네, 저는 그 도덕적 무감각이라는 그 표현을 써봤, 뭐 키워드로 꼽아봤는데요. 캐시 오닐, 이 사람도 자기가 만드는 수학 모형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매일 같은 수학 모형을 개발하고 뭐 1%, 2%, 3%뭐 이렇게 수치를 조정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점점 이게 무감각해지고 무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1%, 2%, 3%뭐 0.5%뭐 이렇게 늘리는 것 자체가 뭐 그 만드는 사람에게는 커 보이지 않는데 정말 그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해를 입힐 수도 있고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건데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거기서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 회사를 그냥 두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직접 사냥을 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뭐 동물을 잡아먹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가 점점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백정이라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더럽고 천한 일들은 저 사람한테 시키고 우리들은 이제 이 예쁜 접시 위에 잘 구워진 스테이크를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써는 것처럼 그런 면들이 계속 이 정말 고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럽고 어떤 위험하고 뭐 천한 일들은 그리고 직접 이제 사람들한테 뭐 폭력을 가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점점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거나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수학 모형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일들을 직접 모형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일어나는 현실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런 수학 모형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그 수학 모형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앞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꽤 굉장히 설명을 하려고 있는데 데이터를 이용하는 수학 모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이 된 거고 그건 인간이 삶에서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를 든 게 3가지 사례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야구. 그래서 야구야말로 이제 데이터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타자가 어떤 타율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게 전부 다 수치화되기 때문에 그런 야구의 수학 모형을 하나 제시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자기가 마련하는 식단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식단을 짤 때 예를 들면 뭐 둘째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먹여야 되고 셋째는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식단을 짜는 것에 대한 모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WMD라고 부르는 그 재범 위험성 모형.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모형. 이 3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보기에는 이제 앞에 말했던 야구나 식단을 짜는 것들은 WMD는 아닌 거죠. 그 조건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명해야 하는지, 뭐 얼만큼 확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 3가지를 이제 조건으로 내걸고 이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WMD라고 지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재범 위험성을 따지는 모형은 WMD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김 기자가 재범 위험성 자기가 얘기해놓고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면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재범 위험성 모델이라는 게 여러 이제 범죄율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축적을 해서 이제 시간, 뭐 장소, 어떤 뭐 나이, 인종 뭐 이런 것들을 통계화해서 가장 이제 범죄율이 높은 곳,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경찰 인력들을 투입해서 거기 이제 순찰을 돌거나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사람들, 뭐 나이대라든지 뭐 가족 중에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미리 찾아가서 무서운 얼굴로 경찰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길에서 사람들을 이제 그 검문 검색을 불신 검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뭐 이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이제 범죄를 예방하고 빨리 범죄자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편향되는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범 지역이라고 불리는 슬럼이나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흑인 밀집 거주 지역, 뭐 이민자 밀집 거주 지역 같은데 경찰력이 몰려서 거기서는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도 다 잡아내고 처벌하고 범죄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또 통계가 그러면 또 늘어나고 통계가 늘어났으니까 또 거기에 또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서 이 범죄 예방 활동을 또 하고 그러면 또 범죄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뭐 잘 사는 사람 지역에는 거의 사람들이 투입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데는 뭐 경찰이 잘 가지도 않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이런 그런 경찰 치안에 대해서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 같은 현상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차별과 온갖 그 배제의 정당화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로 뭔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빅데이터도 있지만 아까 뭐 피해나 불투명성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량 살상 수학 무기가 되는 요건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지, 누가 어떤 효율성과 이익을 위해서 그 빅데이터를 조종하는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재범 이제 그걸 줄이려는 그런 수학 모형도 사실은 다 전부 다 좋은 의도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언뜻 듣기에도 당연히 이제 뭐 범죄가 많은 곳에 많이 투입하면 많은 뭐 생명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한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악순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의도로 사용되느냐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본인 상황이 됐다는 그런 면이 있어서 섬세한 그런 분석과 어떤 그 효과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은이가 그 조건, 그러니까 WMD의 조건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투명성. 그러니까 공익에 도움되는 알고리즘이고 수학 모형이라면 당연히 그 정보들이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에 기반하는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 작동됐을 경우에는 피드백을 줘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데 일단 불투명성은 그걸 막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피드백 루프를 계속 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불투명성인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여기서는 끊임없이 그 함수를 계속 작동시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나 확장성,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확장성이라는 게 제일 좀 흥미로웠거든요. 사람을 채용할 때 편견.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이 있기 전에도 사실 그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채용할 때 어떤 편견들이 작동을 해왔었던 거죠, 이전에도. 그래서 쟤는 여성이니까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라든가 외국인은 뭐 오래 일할 수 없어 라든가 이런 편견들이 작동했을 텐데 WMD의 무서운 점은 그거를 이제 엄청나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쫙 퍼져나가서 저는 그 대학 평가 모델이 나쁜 사례로 이제 지적되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시사 잡지에서 그냥 대학 평가를 하겠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죠. 중앙일보가 하는. 그래서 대학들을 쭉 줄 서오기를 시작했는데 그걸 시작하니까 다 따라오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이 확장성이라는 부분들이 참 가장 좀 위험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성적성 검사의 비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는데 벌써 이 정도까지 침입했는지는 몰랐거든요. 사실 디지털 골상학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상학 자체가 나쁜 학문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즘이 이용했던 우생학처럼 이렇게 사람을 생긴 걸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골상을 머리 형태를 네. 두개골이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그걸로 두개골의 형태로 성격도 판단하고 지능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디지털 골상학은 바로 빅데이터로 사람들을
균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들을 이제 맞는 인재인지, 우리 기업에 맞는 인재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걸 이제 디지털 골상학이라는 말을 만든 거죠. 예. 근데 인성 적성 검사를 가지고 그 취업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원서를 쓰는 이 젊은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인성 적성 평가의 질문들이 굉장히 교묘하더라고요. 나는 해결할 문제가 많을 때 밝은 기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혹은 나는 가끔 압박을 받아야만 일을 시작한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해결할 문제가 많을 때 밝은 기분을 유지하기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신경증 수준과 성실성에서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나는 가끔 압박을 받아야만 일을 시작한다. 이거에 동그라미를 치면 야망과 추진력 부족을 보여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조금이라도 뭔가 예민한 사람, 조금이라도 좀 부정적인 문장에 약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배제되는 거죠. 여기 그 적나라하게 그걸 얘기해 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검사의 주요 목표는 최고의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한 한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앞에서 이제 이 지은이가 했던 얘기랑 또 겹치는데요. 46페이지에서 이제 이 사람이 강조를 하는 거는 우리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가 모형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개발자가 모형을 통해 성취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걸 좀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수학이라는 거는 도구에 불과하고 정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거를 쥐고 어떤 목적으로 휘두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WMD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좀 결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중치나 뭐 이런 데이터를 중요하게 본다. 이런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사람들이 그걸 설계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것들을 설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정말 점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사례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 업체들에서는 그것이 이제 1급 비밀로 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블랙박스 안에 넣어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던 게 포털에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포털에 노출을 막았다고 하는 그 삼성에서 그런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런 빅데이터를 점점 이제 많이 수집하고 빅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미래 그 기업의 이제 사활을 좌우한 정도로 되고 그것이 이제 1급 비밀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이 어떻게 설계가 되고 어떤 잘못된 악순환 그런 피드백 구조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저자의 그런 핵심적으로 좀 위기감을 가진 대목인 것 같더라고요. 빅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사실 빅데이터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를 뽑을 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뽑을 때도 백인 남자일수록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인종적 편견을 우회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심사 방법은 없을까.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블라인드 심사 같은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남성들이 지배했던 오케스트라들은 1970년대 입단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오디션을 보았는데요. 연주자들이 심사위원들이 볼 수 없도록 장막 뒤에서 연주했는데 이런 조건에서는 누가 무슨 인맥을 갖고 있는지, 평판이 누가 좋은지 이런 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연주자들의 피부색도 출신 학교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 또 장막 뒤에서 연주되는 음악 그 자체만이 유일한 심사 대상이 되니까 블라인드 심사가 도입된 이후에 이제 결과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유명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여성 단원들의 비율이 5배나 급증했대요. 예. 그런데 아직도 사실 여성 연주자는 전체 단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뭐 베를린 오케스트라 같은 베를린 필 같은 유명한 정말 그런 오케스트라들도 여성 연주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들, 예, 눈에 보이는 차별들조차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이 그것조차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자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그 잣대를 좀 최대한 줄여보자는 예, 그런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빅데이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저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정말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좀 인간의 개성을 그렇게 말살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 수 있을까? 바로 뒤에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 세인트 조지 의과대학에서의 실험. 그러니까 매년 신입생을 150명 선발하는데 입학 원서는 거의 2,000장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기계를 이용해 보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원서를 기계에게 500개로 추리게 만들고 500개는 이제 자기들이 심사를 하겠다. 근데 그 결과는 이제 끔찍했다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갖고 있던 편견이 기계에 의해서 더 확산이 돼서 정말 백인 남성 위주의 원서들만 남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그 사례들도 나오는데요. 봐보세요. 네. 그걸 귀찮아서 결국에는 2,000명의 그 아이들의 지원서를 다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쉽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게 빅데이터 마인드예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더 쉽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정보를 추려내고 선별하려는 그거 자체가 배제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좋은 인재를 뽑아야겠다는 좋은 의도가 아니고 귀찮은 애들을 쫓아버리자. 예. 결국은 인간에게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법을 배운 컴퓨터는 인간들보다 한술 더 떠서 기가 막힐 만큼 효율적으로 차별적인 심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진 어떤 사악한 본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기계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예상대로 전개되는 것 같기도 해서 기계화된 세상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더 심해졌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약간 정 작가님이랑 다른 생각이 빅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저는 의심이죠. 예. 예. 그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그 이제 몇 가지의 유익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하잖아요. 이를테면 그 노예 노동을 탐지하는 시스템. 그래서 각종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뭐 어린이 노동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탐지해내는 어떤 시스템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고 그 자녀를 학대하는 가정에 대한 어떤 탐지가 가능한 뭐 그런 알고리즘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이 사람이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거를 휘두르냐의 문제가 제일 좀 큰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이 책이랑 같이 좀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그렇지만 디지털은 운명이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대책 없는 낙관론. 그래서 데이터 혁명이 이런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간다면 뭐 장밋빛 미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인간의 본성을 떠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양쪽 면을 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이 두 책에 낙관론과 비관론에 둘 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워낙에 유명한 영화니까 당연히 뭐 쓸 수 있겠지 사례로 예상을 했는데 그 낙관론을 펴는 이 영화에서는 대놓고 이제 홍보를 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영화 속에 나오는 세상처럼 이런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건 이제 진전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한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어떤 뒷단락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온갖 편리함들. 예.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전혀 사고 없는 도로를 만들고, 밝은 측면들, 범죄율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집중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빛과 어둠이네요. 빛과 어둠인 것 같아요. 네, 빅데이터 시대의 빛과 어둠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영화가 아니라 그 원작 소설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중편도 안 되는 필립 딕의 이게 단편에 가까운 맞아요. 네, 단편에 예. 가까운 책인데 그건 이제 영화랑 결론이 다르거든요. 그 주인공이 범죄를 예지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잖아요. 네. 그 자기가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는 것까지 똑같은데 소설에서는 그 예언을 실행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3명의 예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네.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예언을 받고 안 할 것이다. 다시 저지를 것이다. 근데 다시 저지른 이유는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언을 받고 나서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시스템의 허구가 드러나고 모든 이 체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범죄 예측 시스템이. 이게 소설 얘기인가요? 네, 소설에서. 그래서 영화에서는 좀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설에서는 이거를 자기가 실행을 옮겨서 사람을 죽임으로써 시스템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아까 제가 열쇠말로 이제 다타이즘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한테는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이 데이터라는 환상적인 시인을 숭배하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시험한 것 같거든요. 꽤 옛날에 나온 소설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시인을 숭배하게 된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마치 그래서 그 만약에 역시 캐시언도 필립 딕이네요. 그렇죠. 예.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참 어려운 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강도한테 내 가족을 잃은 사람, 뭐 자동차 운전 사고로 내 가족을 잃은 사람이나 뭐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시스템을 너무나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참 이게 이것이 악의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어떤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나온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스스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모든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기계들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무엇도 조정할 수 없다. 최소한 기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데이터를 샅샅이 조사하고 무엇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것은 기계로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며 지독히도 복잡한 일이다. 오직 인간만이 시스템에 공정성을 주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원칙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없애고 확장성을 경계하고 사람들에게 가는 피해를 계속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이런 수학 모형을 견제하는 어떤 활동의 기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스타벅스 얘기도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그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그 제닛 나바로라는 고학생 싱글맘에 대한 기사가 212쪽에 나오는데 그녀는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4살짜리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직장인, 학생, 엄마 1인 3역을 해내고 있었다. 그런데 클로프닝이 도입되자 들쭉날쭉한 근무 일정 때문에 그녀는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게 되고요. 결국 학업마저 보류하게 되고 일 말고는 어떤 것도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요식업 분야의 종업원 중 3분의 2와 또 소매업체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변경된 일정을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하루나 이틀 전에 통보를 받는 거죠. 그 클로프닝이라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로 인력을 관리하는 일정 관리를 그렇게 기기가 해주게 되면 뭔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인력을 가장 싼 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빅데이터가 나의 노동 시간을 조종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것도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클로프닝이란 말이 재밌더라고요. 클로즈 더하기 오프닝. 그래서 닫자마자 연타 이런 그러니까요. 표현에. 네. 예, 쉬는 시간이 없도록 예, 끊임없이 정말 그 영화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예, 찰리 채플린이 연기했던 그 모던 타임즈처럼 끊임없이 뭔가 나사를 돌리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노동을
해서 여자의 단추를 보고도 막 나사인 줄 알고 돌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간성을 그것도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예. 여성의 옷과 자기가 일하는 그 공장의 상품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감각, 몰개성, 그리고 무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재능 중에 하나가 예민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새 예민함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제가 예민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너무 안 어울리게 예민하다고. 예. 저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예민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날카롭게 생긴 사람들이 예민하면 어울리는데 저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이 예민하면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래서 좀 약간 그래 나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고 예 그렇게 그냥 반응하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평균적으로는 예민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래서 카페 음악 소리 때문에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클래식이나 조용한 음악이 있으면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데 음악이 시끄러우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감정이 섞인 말들 예, 이런 것에 대한 예민함이 저 사람이 한마디를 얘기할 때 그 한마디 속에 어떤 가치관이나 감정이 들어있는지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저의 재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마디를 들으면 막 10가지, 100가지를 생각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저의 재능인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예민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지장이 오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잘 받는 거죠. 저희도 예. 모르는 사이에 예. 혹시 아직은 네. 아직은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단계라.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민함이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학 책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일레인 아론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실제로 예민한 사람들의 인구가 20% 정도래요. 예, 5명 중에 1명은 예민하대요.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예민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은데 너 왜 그렇게 예민하니? 라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예민한 성격을 숨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싫은데도 좋은 척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싫은데 거기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마음 참고 가고 그리고 섞이기 싫은데 참고서 섞여서 더 많이 상처받고 이랬던 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조금씩은 알게 돼서 그냥 싫은 거 싫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거절의 폐해를 제가 감수하는 쪽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할 수도 있고 나를 더 예민하고 좀 이렇게 대하기 힘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 사람과 나의 인연이 계속 될 거면 그 사람이 나를 언젠가는 이해해 주더라고요. 사실은 싫은 걸 좋다고 하는 게 더 비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성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의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의 개성과 나의 차이를 죽이는 거예요. 예.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당신의 차이, 당신의 개성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차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민한 분들께 예민해서 차별받는 분들께 그리고 그래서 예민함을 숨기고 계신 분들께 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빅데이터의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이 책에서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위로가 됐어요. 예, 위로를 해주는 책이 아닌데 예, 위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객관적인 문체의 그런 책인데 이 세계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빅데이터가 너무 막 환상적이고 좋은 건데 내가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예, 훌륭한 학자가 얘기해 주니까 용기가 되더라고요. 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 건조한 책을 또 이렇게 문학적으로 소환해 주시는군요. 예, 저의 과잉 감수성인 걸 수도 있는데요. 놀랐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예. 이 캐시 우린이라는 저자도 그런 예민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이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된 이 거 아닐까 사람도 그런 타인보다 생각이 민감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최소한 무감각한 사람은 아닌 거죠. 네.
그게 우리를 구원할 것 같아요. 그 예민함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겠구나.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혁명적인 철학 이론을 만들 수도 있고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책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사실은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도 우리가 좀 더 이웃에 관심을 가지는 게 더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막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게 언제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좀 요원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 저자와는 좀 다른 생각이 저는 좀 더 아날로그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좀 더 인간화하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좋은 측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제 방식은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그냥 옛날 방식으로 이웃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왜 오지랖이라고 하잖아요. 오지랖이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적당히만 한다면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인 거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 예. 그래서 뭐 오지랖이 넓은 사람한테 뭐 오지랖이 태평양이라고 막 놀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하셔서 식구들 다 일하러 나갔고 저도 멀리 일하러 나갔을 때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봐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또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최초로 해외여행을 진짜 개 타서 가신 최초로 진짜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발견했던 건 이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빅데이터가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예, 빅데이터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항상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좀 더 아날로그적으로, 좀 더 인간적으로, 좀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떤 기계라는 대리자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우리의 그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온기가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빅데이터가 보지 못하는, 빅데이터가 캐치하지 못하는,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예. 좀 더 제 방식대로 아날로그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다들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아니 예. 저는 너무 자기 합리화인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네. 이걸 생각하면서 약간 기자로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 빅데이터 산업이랑 엄청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 빅데이터 산업을 감시하고 공공화하는 일에는 정말 아직은 그 부분은 발달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부라든지 학계,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 뭔가 이런 빅데이터를 계속 감시하고 그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추적하고 계속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8월에 이제 공정위 산하에 이제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이용 행위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라는 연구를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그런 여러 이제 IT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국민 세금을 들여서 깐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어떤 비용의 지불이 없이 빅데이터를 독점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근데 이런 정부의 어떤 문제의식 흐름들이 되게 좀 주목을 받고 또 이런 것들 뭐 시민단체나 학계나 언론에서 되게 또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에서는 그런 빅데이터 세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그 기업이 생성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추출된 그렇죠. 네, 그런 그 공유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기업이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그래 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아 이런 빅데이터 세금을 도입을 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들을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감시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일 할 때 이제 기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질서가 좀 구조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빅데이터가 아직은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아직 블랙박스 안에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되게 우리가 좋은 전혀 거라고 볼수 생각하시는 없게.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저는 그러니까 정 작가님이랑 다르게 읽은 쪽에 속하는 사람인데 기계 문명을 저는 인간이랑 따로 놓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계 문명이라는 게 이미 인간의 반영이고 거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서 그 여기에 정말 딱 마음에 드는 단락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제 어쨌든 인간도 그 정도의 편견을 갖고 있고 그 WMD에 있기 전부터 인간은 계속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의 의사결정은 가끔 오류가 있기는 해도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 하나 있다. 바로 진화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례를 드는 게 자동화된 시스템은 기술자들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존재한다. 만약에 지금 있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1960년대에 생겼다면 우리의 여성들은 훨씬 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고 오케스트라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여성 단원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인종차별이 여전히 횡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엘레베마 대학교의 미식축구팀도 온통 백인 선수였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계 문명이라는 거는 어쨌든 인간의 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이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그거를 숭배하는 자기 연장인데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면 진짜로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먹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통제하고 좀 성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 네. 결론은 거의 뭐 다 같은 얘기겠지요. 저랑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한테 엄청 반대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 문장도 좋았거든요. 그 바로 옆 페이지인데 337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처리 과정은 과거를 코드화할 뿐 미래를 창조하지 않는다. 미래를 창조하려면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알고리즘에 명백히 포함시키고 우리의 윤리적 지표를 따르는 빅데이터 모형을 창조해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빅데이터에 뭐랄까요, 틈새가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로 포착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검색되지 않는 현실이 많다는 거고, 검색 불가능한 현실은 빅데이터화가 안 되잖아요. 데이터화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냥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살아있는 마음이 그 아날로그적인 현실이 아직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야생의 지대라고 생각하고, 그 야생의 지대를 오히려 저는 더 확장하고 그 세계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새기는 게 아마 그 빅데이터를 신격화하는 그런 거에 빠지지 않는 어떤 보루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한숨을 쉬시네요. 어려운 문제죠. 해시태그 책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대량살상 수학 무기를 다뤄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해시태그 책은요, 유튜브, 팟캐스트, 페이스북 페이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천 도서나 시청 소감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책을 들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